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손정미 작가입니다. 삼복더위란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날이네요. 날씨도 더운데 요즘 국내외로 뜨겁게 달구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제 눈에 띈 것이 일본 열도에서 들려온 뉴스인데요. 일본에서 결국 여성 천황은 안 된다는 못을 박는 황실기본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실 일본 국민 상당수는 여성 천황을 찬성했다는데 말이죠. 일본에선 그 천황이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나라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은 그 스라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만 두고 있습니다. 아이코 공주는 그 밝은 미소와 온화한 성격으로 일본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천황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죠. 여성 총리가 여성 천황을 극력 반대한다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황실기본법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황실 계통의 남자를 입양할 수 있고 이 입양된 사람은 천황이 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천황이 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었죠. 그때 미군정은 일본에서 놀고 먹던 황족들을 대거 내쫓아 평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평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을 입양할 수 있게 한 거죠. 촌수로 따지면 36촌에서 한 38촌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촌수가 멀 때는 보통 남이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민 중에 갑자기 천황이 되는 신데렐라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의 조상신은 여성신인 아마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 속에서도 여성 천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여성 천황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라의 선덕 여왕 즉위와 그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선덕 여왕의 이름은 덕만이었죠. 진평 왕의 장녀였고요. 삼국사기에서는 선덕 여왕에 대해 성품은 관대하고 인자했으며 명민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왕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도 선덕 여왕의 평판에 대해서만큼은 왜곡하기가 힘들었던가 봅니다. 삼국사기는 야사가 아니라 정사죠.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어떻게 여왕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깎아내렸죠. 그러면서 신라는 여자를 추대하여 왕위를 잇게 하였는데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그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부식은 선덕 여왕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적지 않았고요.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덕 여왕이야말로 신라의 중흥, 더 나아가 원대한 시각에서 삼국 통일을 기획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케일이 컸죠.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공사였습니다. 9층 탑의 전체 높이가 대략 80m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로도 26층에서 한 30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빌딩으로 친다고 해도 한 23층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당시 신라 왕경엔 이같이 초고층 건물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선덕 여왕은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성 국가였던 백제 이름난 장인 아비지를 초청해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 백제는 수시로 신라를 쳐들어와 위협하던 적국이었죠. 그러나 이를 위해선 이를 가리지 않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를 오픈마인드로 초빙한 것입니다. (9층으로) 한 것은 이렇게 해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하게 된다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쓴 역사소설 왕경에서 당시 경주에 우뚝 선 황룡사 9층 탑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황룡사 9층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왕경과 주변 모습은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랑스러운 별 관측 기구인 첨성대를 세운 사람도 선덕 여왕이었습니다. 점성대라고도 했는데요. 맨 위 꼭대기로 올라가 누워서 별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첨성대 구조를 두고 그 신비하고도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한국 역사상 이름을 남긴 걸출한 인물 2명을 키웠습니다. 한 명은 삼국통일 리더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유신이고요. 한 명은 통일을 이뤄낸 통치자 김춘추입니다. 역대 왕들은 권력에 대한 독점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거나 잠재적인 라이벌은 억압하거나 극단적이게는 죽여서 후환을 없애곤 했죠. 그에 비해 선덕 여왕은 김유신과 김춘추의 잠재력을 보고 이를 키워주었습니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과 밤을 보낸 후 임신까지 하게 하고선 혼례를 올리지 않자 김유신이 여동생을 죽여버리겠다며 나무에 불을 피웠죠. 선덕 여왕은 옆에 있던 김춘추에게 불길과 연기를 보자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김춘추는 쩔쩔매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선덕 여왕은 김춘추의 혼례를 주선하게 이르렀죠.
김춘추는 이찬이었던 용춘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춘은 진지왕의 아들이었고요. 그러고 보면 김춘추도 혈통으로 왕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라이벌인 셈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핍박하거나 밟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구려 특사로 보내는 등 아끼고 중용했습니다.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은 전쟁에서 누무신 공을 세우며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김유신은 신라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이었죠. 선덕여왕은 그러나 다른 왕들처럼 김유신의 공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김유신도 역심을 품지 않고 충성을 다했고요. 선덕여왕은 또 당나라 태종이 국자감을 세워 인재를 공부시키고 등용하는 걸 보고 신라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선진 문물을 배우고 더 넓게는 당나라와의 외교적 유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선덕여왕을 향해 여자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냐며 남자 왕을 대타로 보내줄까? 라며 조롱 섞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선덕여왕이 옹졸한 왕 같았다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군사라도 일으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선덕여왕은 조용히 안으로 칼을 갈면서 대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당태종의 언행록을 적은 정관정요를 탐독하며 당태종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당태종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당나라의 힘을 업고 이뤄낸 완전하지 못한 통일이었지만 당시 신라로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이겨내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선덕여왕은 스케일이 크고 관대했으며 영민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자인 김부식도 선덕여왕의 성품을 관대하고 인자하며 명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선덕여왕은 삼국 중에서 가장 작고 발전이 늦었던 신라를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몇 년 전 답사를 갔을 때 선덕여왕과 김춘추, 김유신의 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선덕여왕의 능이 가장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아예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었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일본 국민의 민심을 거슬러 법안을 밀어붙였더니 크게 떨어졌죠. 현재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견과 반대로 여권에서 특정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의 케이스를 보고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